자,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은 심리상담가이시면서 한반도 전문가세요. 제가 뭐 그 어떤 평론보다도 우리 김태형 소장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네.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밤에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 3대를 보냈다. 한 네. 번만 더 보내면은 가만 안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북한의 동태는 확실히 전쟁을 향해 가는 시그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군대가 주체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평양까지 왕복 한 300 몇십 킬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소 그럼 35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진 무인기를 보내야 되고요. 네. 왕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 그러려면 이제 대체로 제트 엔진단 소형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가솔린 엔진이 아니고. 그 다음에 크기도 2m 내외의 소형이어야 되는 것이 네. 더 크면 북쪽의 레이더망에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크기도 작은 소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날개가 이렇게 옆으로 긴 무인기들은 걸리고요. 대체로. 네. 걸릴 가능성이 높고,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가오리처럼. 네. 그게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기거든요. 이런 무인기를 보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민간이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이게 민간한테 팔겠냐 이거예요. 고성능 첨단 무인기인데, 네. 이걸 민간이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북쪽 발표에서도 나왔는데, 국방성 담화에도 나왔는데, 이 무인기를 쓰려면 전용 발사대가 있던가, 네. 아니면 활주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민간이 무슨 활주로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군 비행장 빌려가지고 쏜다면 우리 군도 다 인지하는 것일 테고 그렇습니다. 그럴 리도 없을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용 발사대 차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걸 갖고 있기도 힘들고 활주로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군용으로만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점 볼 때 이번에 이제 북쪽에 날아간 무인기가 아마 스텔스 기능을 가진 소형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과거를 복귀해 보면 2022년에 남쪽이 뭐 북쪽 무인기에 뚫렸네 뭐네 하면서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그때 완전히 빡쳐가지고 12월 달에 그 기자회견한 게 지금 언론에 나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데. 네. 이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북쪽의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그러면서 확전을 각오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윤석열이가요? 네, 이게 그러네. 이런 기사가 있네. 연합뉴스에 나오죠. 예. 네, 2022년 12월에 이미 확전을 각오하고 북쪽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남쪽이 드론 역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2023년 네. 9월 1일 날 한국군에다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요. 기억납니다. 예. 네, 직접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리고 2024년에 1월 8일 날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이었는데요. 이 드론 작전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바깥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무인기 살펴보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저 사람이 신원식입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일 때. 예. 네. 근데 그 사진에 보면 맨 앞에 등장하는 큰 가오리 모양, 삼각형 모양 무인기 있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소형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그래요. 일반적인 드론을 상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평양까지 날아갈 드론이란 게 있었나 네. 했는데 만만치 않은 거죠. 이런 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북에서 이번에 제시한 사진들이 있어요. 찍은 거. 네. 영공 사진 보면 삼각형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일치하죠. 거의 형태가. 예. 그렇지 않더라도 유사기종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보내서 이번에 작전을 하기엔 좀 힘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건이 윤석열이 벼르던 작전을 실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본인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하고 과거에 또 보면은 무인기가 북을 다녀왔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
네네. 거기서도 또 윤석열에게 경고 비슷하게 한 바도 있었고요. 예, 이거는 근데 그런 식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는 거는 뭐 동네에서 사는 무인기를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이 평양에 가서 작전을 하고 예. 뭐 귀환을 할 수 있고 삐라를 뿌리고 귀환할 수 있는 네. 그런 무인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진에 나오는 네. 그 첨단 무인기 그런 네. 걸 써야 됩니다. 1월 17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북한 레이더에 안 잡히는 소형 스텔스 무인기 일선 부대 배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네요. 그게 신원식이 보는 무인기죠. 자, 요걸 이번에 보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네. 문제는 네. 이렇게 3번 보내가지고 북쪽이 막 엄청 강경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막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네. 이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민간이 보냈다.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네. 앞으로는 절대로 보내지 않도록 뭐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라든 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북쪽에서 그 강경한 반응을 보인 다음 날인 13일 날 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북의 경고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됐어요. 야, 얼마 전에 이제 국방위에서 네. 김민석 국방위원이 신원식 정신건강 상태가 어떠냐고 방첩사령관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다 최고의 정답이라면서 이렇게 약 올리듯이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거기서도 북한 정권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쪽이 아니고 더 지금 확장시키는 화나게 만드는 북쪽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북쪽은 3일 연속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는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처음에 낸 담화에서 얘기한 것은 참변을 언급하면서 이제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죠. 네네네. 한 번만 더 보내면 바로 치겠다. 근데 소장님, 예, 그게 좀 공갈입니까? 아니면 실제 그렇게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발언입니까? 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군대에도 지금 다 준비시켜 놨잖아요. 네, 쇼가 아니군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신원식하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막 자극을 하니까 네. 뭐라고 그 다음날 다시 담화문을 냈냐면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예. 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찼다. 그리고 신원식이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고 아둔하고 위험한 자들이다. 이걸 세상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얘들이 전쟁의 불씨를 당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선 요구 수준을 좀 높이죠.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남쪽에게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보내면 쏘겠다가 아니라 재발 방지책 비슷한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고 마지막 3번째 담화에서는 미국 책임론을 언급하고요. 미국이 사실상 키운 똥개들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아니 그런 욕은 김용민이 해야 되는 건데 또 북한이 하니까 이거 따라할 수도 없고 이거. 자, 근데 그렇게 3번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14일 날 어제죠.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준비 이제 보고도 듣고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공격 계획도 지금 보고받고 네. 그런 걸 봐서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설전으로 넘길 생각은 없다. 그래 보여요. 네. 네, 김여정 부부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담화문에서 남쪽은 여전히 설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하노이 이후에 특히 네. 윤석열 집권 이후에 북한의 태도는 매우 아주 비상해 보였습니다. 강경하죠. 강경하고요. 예. 사실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북한이 대북 전단 날리고 확성기 방송을 할 때 바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참았죠. 뭐 쓰레기 풍선을 보낸다든지 또 이제 저쪽에서도 또 대응 방송을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지금 이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엄청나게 참았다고 봐야 돼요. 네. 평소 박근혜 정권 때는 대북 확성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워낙 도발적이니까 예.
일일이 대응하면 바로 전쟁 터지게 생겼으니까 사실상 인내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무인기는 인내하기 좀 어렵죠. 평양 상공, 그것도 특히 노동장 청사가 있는 중구역인가 거기에다 갖다 보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지금 사실상 결정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 네. 여기서 미국이 문제인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유일하게 지금 이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집단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미국이 이번 사태에 사실 방임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무인기를 한국군이 날리고 네. 뭐 이런 걸 미국이 몰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한국군에 대한 이 통제력이나 지휘력이 아주 높잖아요. 네. 사실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에서 김여정 부장이 너희가 책임져라 미국이. 너희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세 번째 담화에서 딱 이 얘기만 했냐. 세 줄도 안 돼요. 담화가.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 기지 타격하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번에 뒤에서 도와준 게 확실하니까 전쟁 나면 미군 빼고선 전쟁할 생각 없다. 근데 사실 미국은 그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국지전을 일으키고 네. 미국은 우리는 이거 모르는 일이다. 네. 이렇게 발뺌하고. 아니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전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국지전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고 윤석열이 뭐 계엄령 선포해서 내부 문제 정리하는 거 도와준다든가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북은 명확하게 만약에 윤석열이 또 해서 전쟁이 터지면 너희 미군기도 칠 거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등을 포함해서 오산 뭐 이런 데도 사드 기지 이런 거 다 치겠죠.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해야 돼요. 북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쟁을 그냥 허용하든가 미국이 타격을 받는 걸 각오하고 아니면 윤석열을 제지하거나 정리해야 됩니다. 네. 이 상황에 미국이 좀 서 있죠. 예. 근데 지금 또 대선 기간이라서 네네. 뭐 먹힐까요? 그게다가 또 지금 뭐 바이든이 또 재선에 도전한 것도 아니고 네. 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도 만만치 않고 이런 상황에서 네. 미국의 발언권 아마 윤석열도 이걸 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북 보고 네. 야 도발해 이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되기 전에 윤석열은 승부를 보려고 그러겠죠.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이 정도 되면 조금 심각해지죠, 사태가. 네. 그러니까 살짝 뒤로 빠지고 대리전 시키려는 구도는 끝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참가해서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또 보낼 것이냐. 네. 이제 북쪽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낼 거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보낸다면은 뭐 자기들은 윤석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다. 네. 이걸 대회에 알리고 싶은데 또 그러기엔 명분이 또 많이 떨어진단 없죠. 말이죠. 이번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네. 이 군대에서도 부인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었다면 정말 아니었다고 얘기할 윤석열 그럼요. 정권이에요. 그럼요. 근데 자기들이 했으니까 지금 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무인기 사진까지 북에서 찍은 걸 보면 그거를 격추시켰거나 포획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도 전파를 쏴서. 돌아왔다고도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무사히 돌아왔다 세 번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또 북쪽에서 여러 가지 3번을 거쳐서 관찰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떠서 어디에서 갔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군대에서 쉽게 이거를 부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으면 네. 진상조사 같은 거 할 가능성이 있어요. 주한 미군 유엔사 사령부. 예. 뭐 사실 아까 어떤 보도를 보니까 유엔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 네, 뭐 한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드론 사령부, 한국군 드론 사령부에서 했다 이렇게 나오면 윤석열은 완전 히 세되는 거 아닙니까? 개망신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탄핵이에요, 탄핵. 그 헌법상 평화 통일의 의무가 있지 않나요, 대통령에게? 당연하죠. 아니 남의 나라의 침략을 지금 그러네 또 그런 차원이네. 네. 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완전히 도발을 한 거 아니에요, 군사적 도발을.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 또 내지는 퇴진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완전히 이번에 이 무인기 사건으로 네. 벼랑 끝에 쓰게 된 겁니다, 사실. 이미 뭐 그렇게 드론을 보낸 게 맞다면은 드론을 보내는 단계에서부터도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인식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보내면서 윤석열은 바로 북이 공격하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근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인내를 하지? 아마 이렇게 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 이것들이 왜 가만히 있지? 네. 근데 이제 3번 보내고 나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한 번 더 보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네. 그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노컷뉴스가 유엔사가 무인기 사건 엄정히 조사하겠다. 그러면 제지 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야, 이거 유엔사가 평양 상공에 출현한 드론들과 관련한 북한 주장에 대해서 공개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 유엔사는 현재 이 문제를 정전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사에 의해서 윤석열 정권의 행동이나 지시다 이런 게 드러나면 윤석열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국제사회로부터도 그럼요. 고립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미국이 뭐 바이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트럼프가 집권한다면은 바로 날립니다. 윤석열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이상의 사고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나.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국내에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앞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전쟁 도발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끌어내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온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뒷받침해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이 전쟁 일으킨 걸 지금 상황에서 좋아할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좋아하겠네요. 일본만 좋아할 겁니다. 일본만. 그런데 일본도 함부로 나대면 안 되는 게 미군 기지들 있잖아요. 그게 북쪽에서 전쟁이 터지면 미군 기지를 친다 그러면 한국 내에 있는 것만 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일본도 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다 들어오거든요. 미군 비행기 이런 게. 그렇죠. 만약에 진짜 미군과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후방도 쳐야죠. 후방도 쳐야죠. 칠 수 있다면은 그렇게 괌도 쳐야 되고. 뭐 괌까지는 안 친다 해도 일본은 쳐야 돼. 너무 빨리 들어오거든요. 미군 비행기들이 거기서.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을 말리는 거는 지금 한국 국민의 과제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 일본 국민의 과제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말려야 됩니다. 자, 소장님, 지금 명태균 씨가 어마어마한 걸 폭로했습니다. 김건희하고의 문자를 공개했는데 드디어 자기 오빠를 아주 비난하는, 그러니까 자기 오빠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아무리 봐도 윤석열인 것 같아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또 그 오빠를 지칭하면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앞으로 명태균 관련해서는 일체의 반응을 안 보이겠다 했는데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오빠는 윤석열 오빠가 아니라 자기 김진우 오빠, 자기 친오빠를 얘기하는 것이다. 아니 친오빠가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군요. 이거 정말 해명이 이렇게 웃긴. 차라리 다른 오빠를 하나 찍지. 한동훈 오빠를 찍든가.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오빠가 한두 명이냐고 나한테 이렇게 나온다면은 차라리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친오빠는 진짜 엽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카바 쳐주는 거, 또 김건희 카바 쳐주는 게 지쳤어요. 지금 약간 성의가 없어요. 애들이 머리도 나쁜데.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서 성의가 없어요. 하는 카바 쳐주는 거 보면. 사실은 머리가 나쁘면 성실하기라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머리도 나쁘고 성실하지도 않고 싸가지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성의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서 막 던져.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이렇게 우리가 실드 쳤어요. 이렇게 얘기 보고하면 끝이니까. 아주 무성의한 실드를 치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아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또 대북 대응도 보면은 거의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는
이 주체가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집단적으로 지금 윤석열, 신원식, 김영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하는 짓 보면은. 붕짜자 붕짜 그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예. 자, 이 상황에서 명태균이가 드디어 하나 더 터뜨렸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명태균이 단순한 정치 브로커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 얘기하는 분이 바로 김태형 소장님이신데 이 배후에 미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큰 손이 작용, 특히 한국 극우 세력 집단을 좌우하는 큰 손은 저는 명태균과 상당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드는데요. 예.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 장면마다 많이 등장하고 또 치명적인 무언가를 꺼냅니다, 자꾸.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료, 약점을 많이 쥐고 있다라고 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을 좀 넘어설 정도로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강력한 큰 손을 뒷배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은 건드리기 어렵죠. 그리고 오히려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이 움직이는 것이 큰 손의 의도일 거거든요. 명태균이 저러는 것은 혹시 미국이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윤석열로서는 오히려 마지막 선택에서 드론을 날렸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 말씀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박근혜 때 보세요. 박근혜 빼고 그 나머지들이 심지어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다 등 돌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돌아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그 박근혜 그 위에 더 큰 권력에게 이렇게 그 지령에 따라서 그렇죠. 그 말씀을 받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방어만을 위해서라면 이제 스톱해도 돼요, 폭로. 그렇지.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터뜨리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상황은. 그러면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야, 정말 지금 쫄깃쫄깃합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번 재보선에서 그 부산 금정이나 인천 강화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절대적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곳에서 만약에 윤석열에 대한 민심 위반이 확인된다면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황이? 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역시 윤석열이겠죠. 뭐 윤석열 쪽은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아마 타격은 더 윤석열이 크게 입을 겁니다. 아마 뭐 한동훈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 얘기 할 거예요. 친윤들. 하겠죠. 그러나 한동훈도 개인이 아니에요. 뒤에 밀어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세력 전체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명분도 힘도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앞서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쪽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가 김건희 문제 해결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뭐 총선을, 보궐선거를 잘못 지휘해서 했다기보다는 윤석열이 똥꼬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쪽은 윤석열이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이제 이판사판이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얘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정면 충돌, 이게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겠네요. 재보선에서 이번에 지면은 그 금정과 강화 주민들이 윤석열 심판의 표를 던지면은 이 정말 우리의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또한 애국 우국의 그런 선택을 기다리면서 하여튼 김태형 소장님 3주 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변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도는 유엔사에만 맡겨놓지 말고요. 민주당도 윤석열 강하게 압박해야 됩니다. 진상규명. 이제 탄핵 카드 꺼낼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탄핵도 해야 됩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유엔사가 엄중히 대응한다고 하니까요. 자, 한번 그 결과도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태형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김태현 기자와 오겠습니다. 밤에는 여러분 돌아옵니다. 만민공동의 오늘 꼭 합니다. 오늘 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